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이 문제가 공론화된 지 17년 만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마침내 대체복무의 길이 열렸습니다. 병역법 제정 이래 무려 70년이 걸린 건 그만큼 우리 사회에 예민한 문제였다는 건데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쟁점 무엇인지 이 시간에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의 길이 70년 만에 열렸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구제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렸지만 현역 복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서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회의 입법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3건의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이 계류돼 있는 가운데 대체복무의 기간과 업무 강도, 합숙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을 명령한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자들이 떳떳하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남은 쟁점과 해법에 관해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심층 토론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재성입니다. 네,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냈죠. 임천정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천영 변호사입니다. 네, 전쟁 없는 세상에 이용석 활동가입니다. 네, 이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입니다. 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입니다. 네, 지난달 28일에 헌법재판소가 우리 병역법에서 대체복무제 규정하지 않는 조항, 이게 헌법 불합치다 해가지고 내년 말까지죠, 병역법 개정하도록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이 소감이랄까, 여기에 대한 기본 입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임재성 변호사. 그 헌법재판소를 흔히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소수자 인권의 헌법재판소가 긍정적 판결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인데 이번 결정을 통해서 그런 헌법재판소의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역사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임시정 변호사는요. 네, 헌법재판소는 2011년 합헌 결정을 하면서 2004년에 대체복무제 도입 조건으로 제시한 선행 조건이 현 이 시간에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7년 뒤인 올해 7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안보 상황이나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위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예. 비록 헌재가 인권 보호기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병역 문제를 위헌 판결함으로써 과도한 사법 국가화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쉬운 결정이었다고 판단하시군요. 이용석 활동가. 네, 늦었지만 매우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서 한국 사회에서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대체복무제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병역 거부자들뿐만 아니라 군 복무를 하는 사병들의 인권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김영길 대표. 예,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저희가 논평을 냈습니다만은 한번 자신의 어떤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개인의 주관적 가치 등에 의한 병역 거부를 인권의 본질적 가치체계의 근본인 양심으로 결상시켜서 어떤 심리한 판결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고 또 새로운 어떤 대체복무자의 재앙의 길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뭐 군대 가면 비양심이고 군대 안 가면 양심이냐, 이렇게 국민적 합의와 논란이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병역 내에 근무하는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아마 대체복무제 장이 충분히 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분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었다고 환영하는 반면 아쉽다는 평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이제 어떤 내용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이 문제를 제가 임재성 비서는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대체복무제 또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해서 이현 논란이 나올 때마다 항상 국민 여론 문제가 항상 논란이 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 여론에 과연 부합하는 거냐 했는데 최근 결정 과정에서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뭐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네. 사실 인권은 여론조사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자 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국민의 과반이 지지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논쟁이 되오지도 않았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역 거부자들을 계속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실제로 최근 거의 5년 정도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그러한 여론의 긍정적인 변화들, 아주 구체적으로는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보면 70% 이상이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는 없지만 계속 감옥에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 시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보였습니다. 예,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계속 일관되게 과반 이상이 대체복무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조사를 확인했고요. 예. 저는 이러한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네, 국민 여론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부정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용인하는 여론들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감옥행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좀 고려해서 이후에 이제 대안을 마련하는데 반영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연내 개정안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2007년에 했던 검토안 아마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계획 안에 들어갔던 그 건구안을 토대로 마련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육군 복무기간의 2배 또 근무지는 복무기간은 결핵병원이라든가 정신병원 같은 특수병원 또 노인 전문 요양시설 이런데 합수 형태로서 근무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 정도면은 좀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 대체복무라는 것은 병역 의무에 가름해서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인데요.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와 상관없는 그 단순한 복지나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것은 예. 병역 면제 특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대체복무에는 비무장 군 복무도 있고 민간 복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방부가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천영 변호사께서는 비집총만을 전제로 해서 군 복무하고 직접 연관된 쪽에서 뭔가 근무와 대체 복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임 변호사님은? 네, 그렇습니다. 예. 단순하게 두 분 다 임 변호사님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임재성 변호사께 질문을 했는데 예. 네. 그 사실 이미 2007년에 국방부 2007년 9월이었죠. 그래서 국방부가 대체복무에 도입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백지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가 이미 2007년에 한번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놓쳤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싶고요. 네. 2007년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국방부안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가장 책임 있는 주무관청인 국방부가 나름의 조사를 통해서 아마 해외 사례도 충분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역 복무 당시 이제 18개월로 줄어들고 있는 현역 복무의 2배 정도 수준 그리고 최고 난이도의 합숙 복무라면 이것이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겠다라는 내부 확신을 가지고 안을 낸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 안이 보수적인 안이라고 판단하지만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안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무 기간은 2배, 육군 복무의 2배 이상 정도에다가 합숙 형태에다가 특수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에 지금 대체 복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 임천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네. 건요. 이게 사실 다양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군 내에 비집총 복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종교적 신념이나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총을 들 수 없다는 사람들이 이미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회에서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대체 복무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근데 꼭 군대 내에서의 비집총 복무뿐만 아니라 이 국방부 안처럼 군 외의 민간 시설에서 복무하는 것들 또 충분히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체복무제로 인정이 되고 있고 마치 그런 대체복무제는 대체복무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수많은 국가의 사례들을 좀 무시하시는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복무 기간 또 복무 형태, 복무 장소 내용인데 주로 내용에 관해 좀 논란이 있군요. 어떻습니까, 김 대표님은? 그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07년도 내용을 가지고 예. 바깥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안을 제시했는데 이거는 좀 국방부 장관이 좀 무책임하고 또 합숙 형태가 아니라 그냥 출퇴근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그 검토안을 07년도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렇게 검토해봐라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 지금 현재 여건의 변화라든지 또 인구의 감소
또 정치 상황, 복무 여건 이런 게 지금 다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그것은 그냥 무책임한 저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적합하다고 보십니까? 특히 이제 국가 안보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젊은 애들이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상황도 인식도 많이 변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병력 기피를 악용하는 사례도 다수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층의 도덕성과 즉 오블리스 노블리스라고 그러죠. 예. 현 정부에서 제1순위로 이 병력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또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제도의 악용으로 가진 자의 해이등이 나타날 수 있는 바른 정의 실천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돼야지 그냥 과거에 이렇게 해봤으니까 또 다른 나라에 이렇게 해봤으니까 하는 것은 조금 그 정황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히 인구의 감소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네, 이영석 활동. 네, 정치 상황의 변화를 국방부가 더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엔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병력 자원의 문제를 또 얘기하네요. 네, 병역 자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상황의 변화라고 하면 2007년 당시보다 지금 한국 사회 한반도 정체적인 정세를 봤을 때 냉전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이고 남북이 예전처럼 그렇게 극렬한 대치를 이어가기보다는 화해와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기이고 사실 국방부에서는 주적을 북한으로 상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고 국방의 내용, 적정한 군사력 이런 데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한 국민 여론도 2006년도에 국가인권위에서 여론조사했을 때 10%만이 병역 거부를 찬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2016년 조사에서는 50%가량이 병역 거부를 찬성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다만 2007년도 국방부 안이 거의 그대로 국방부가 냈는데 인재성 변호사께서는 유의미하고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 또한 여기서 시작할 수는 있는데 2007년보다는 상황이 훨씬 더 개선됐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촛불 집회를 거치면서 훨씬 성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하되 좀 더 나은 안을 만들어서 도입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아까 그 임채정 변호사가 지적했던 비집총 분야의 직접적인 그 군복무가 사실상은 적절한 대체복무 분야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대체복무라는 게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잖아요. 예. 집총을 하지 않더라도 국방부에 소속이 돼서 관련 일을 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엔 군복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의 의견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그러한데요.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가입돼 있는 헌법재판기관 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에서는 2011년에 대체복무에 대한 어떠한 통제나 관할도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규정을 내린 바 있고요. 유엔 고등인권판무관도 2012년에 대체복무는 군 영역 밖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2015년에 한국 정부에 병역 거부에 대한 권고를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내렸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첨언을 하면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병역 거부에 대해서 2005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 병역 거부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는데 가장 네.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대체 복무가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을 때 왜 그러냐면 사실 이분들의 양심, 그러니까 병역을 할 수 없다, 집총을 할 수 없다라는 이분들의 양심은 사실은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이기 때문에 꼭 이분들을 군대 내로 데리고 와서 군복을 입지만 총만 들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분들의 양심을 또 다른 방식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국가인권위도 일관되게 그렇게 민간 차원에서의 대체 복무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저 말씀하신 거와 다르게 2017년 6월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7쪽에 보면 대체 복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어떠한 국민적 역무로만 규정하고 있고요. 유엔 인권 이사회가 대체 복무제 기준을 제시하면서 각 회원국이 양심적 거부에 대한 상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 복무 형태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을 뿐입니다. 공익을 위한 비전투원 또는 민간 성격의 대체 복무를 권고하고 있지 꼭 민간 부분에만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일찍이 여러 가지 부분별 쟁점을 좀 나눠서 보려고 했었는데 당장 이제 복무 기간, 복무 내용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그걸 포함해서 앞으로 아까 제가 지금 크게 쟁점이 된 게 세 가지 형태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대체 복무를 이제 입법하도록 헌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입법의 주요 내용이 복무 기간하고 대체 복무 기간하고 그다음에 합숙 형태냐 아니면 뭐 출퇴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나왔던 2007년도 권고안처럼 특수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이런 곳에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임천영 변호사가 지적하다시피 사실상은 군 복무하면서 비집총 분야로 방향을 잡는 게 필요하냐 이런 것인데 가장 어느 쪽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예, 먼저 아까 얘기하십시오. 조금 전에 보충하시면서 관련된 얘기하십시오. 가지고
아까 병력 거부 문제에 대해서 16년 또 여론조사를 했고 또 점차 어떻게 개선된다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의 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지난 우리 바른군인권연구소에서 공정에 의논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 1091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양심적 병력 거부 문제와 대처복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하느냐가 그러니까 80%가 국민이 이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반응이 됐습니다. 예. 다시 역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최근 여론조사 있고요. 아, 계속 뭐 용인하는 쪽보다는 그렇습니다. 거부하는 쪽 정확하게- 증가하는 조사도 있었다. 그렇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허용될 수 없다는 쪽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그 자유권 규약위원회와 그다음에 고등판무관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럴까 봐가지고 미리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고등판무관실에서 가장 최근에 이게 17년 6월 달입니다. 예. 아까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유엔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권고기관이지 그것은 어떤 사법기관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실 거지만은 뭐 그래도 잘 중요한 아시잖아요. 뭐 세 가지 기구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도. 그렇죠. 예, 그래도 예. 그것은 그보다 더 인권이사회 소속으로 가장 근위 있는 기관이고 뭐 그 기관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반드시 공익을 위한 비전투원이 우선으로 나옵니다. 즉 밖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군대 안에서 충분히 근무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에 어떤 다른 사례보다는 정확하게 이게 왜 원인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 분석부터 저는 먼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냥 네. 단순하게 그냥 기간이나 그다음에 어떤 형태의 복무보다는 왜 이런 원인이 발생했지 또 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원인 분석이 먼저 되어야 그래야 이것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봐요. 왜?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속 문제, 이제 복무 형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밖에 민간인뿐만 아니라 분명히 군대 내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런 논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군 복무 문제는 이 평시뿐만이 아니라 전시의 동원 문제, 또 평상시에 적전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우리 현역병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기간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것도 그냥 1.5배, 2배 그 단순하게 전할 그런 문제를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그 아까 뭐 유엔 인권이사에서 권고했던 공익을 위한 비전투 분야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조금 뭐 논란이 여전히 있어 보이긴 한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왜 군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 복무가 필요한가에 대한 조금 그것에 대한 뭔가 합의가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뭐 하나는 저는 제 생각에는 예. 이미 그 헌재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인데 그 문제도 같이 들어가야만이 대체 복무 방향도 결정될 것 같다 글쎄요, 이런 얘기네요. 한정된 시간에 뭐 짧게 예, 얘기하시고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깊게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 예. 이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기본권 실현이라고 봤습니다. 즉 헌법에 있는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는 건데 그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을 계속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볼 때는 이상하고 혹은 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지만 그런 사람들을 처벌이나 배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존중할 수 있도록 특정한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미 17년 동안의 논의 속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이 왜 병역을 거부하는지는 사실 다수 입장에서 보기엔 좀 납득할 수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처벌이 아닌 포용의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라.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떤 제도가 과연 형평성 맞는 제도가 될지가 논의가 중심이 저 역시 뭐 됐으면 진행자로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용을 했는데 대충 그 부분은 헌재 결정 정도로 정리하고 이후에 아마 그 대체 복무 허용하는 기준 대상에서 정리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몇 개 항목별로 좀 정리 좀 하면서 얘기하죠. 김영길 대표님 말씀에 좀 짧게 추가하시죠. 네네. 그러면. 그 방금 보여줬던 자료 그거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비전투 공익을 위한 비전투 분야를 내용으로 네. 권고를 한 거죠. 또는 민간 성격의 대체 복무를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저 문구대로라면은 공익을 위한 비전투 군복무와 민간 성격 둘 다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꼭 군대 내에서 비전투 복무만 도입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례를 잠깐 들고 싶은데요. 아르메니아는 군대 내에서 비전투 복무 형식으로 도입을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병역 거부자들이 나는 이걸 내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또 병역 거부를 하고 감옥에 가고 결국엔 다시 유엔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군 밖에서 하는 대체 복무를 제공해라 이런 권고가 내려졌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군대 내 비전투 복무로 대체 복무가 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런 제도 두 개를 다 도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제도를 설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 정도는 얘기하시고요. 아까 말했던 그 나중에 그 추가적으로 근무 기간, 근무 형태 관련해서 조금 뭐 그런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뭐 추가 내용 하시고요. 몇 개씩 나눠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대체 복무로서 이제 어느 정도 군의 국방 의무하고 같이 병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근무 기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전에 권고안에서는 육군 복무 기간의 2배 이상, 최근에 여론조사들은 1.5배, 뭐 2배 이상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체 복무 기간 어떻게 보십니까? 임천영 변호사. 네. 이 병역 의무와 대체 복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등가성을이라고 얘기하면서 복무 기간 및 강도 등을 현역 복무보다 길고 무겁게 해서 하면 병역 기피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에서는 대체 복무 기간에 대한 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보다 길면은 차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도표를 보면 동일한 국가가 4배, 1에서 1.5배가 4개 국가, 1.5배가 군복무하고 동일한 네, 기간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게 네, 나라가요. 1.5배 국가가 5개 국가, 1.5배에서 2배까지가 2개 국가, 2배 딱인 것이 8개 국가, 2배 이상인 핀란드 같은 경우는 2배 이상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그 대표적으로 그리스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그리스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을 때 현역 18개월 있을 때 대체복무는 18개월 더해서 36개월 복무를 배를 한 했고요. 경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현역 복무 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될 때에 대체 복무는 30개월이었습니다. 그때는 2.5배가 됐고요. 예. 근데 2005년 법 개정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현역의 2배보다 1개월 적게. 그래서 현역이 12개월이었는데 대체 복무는 23개월이었습니다. 대체 복무 기간은 현역의 복무 기간보다 2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배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네, 결론이시네요. 예, 임천영 변호사는요. 네, 임재성 변호사는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스스로 들고 나오신 표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양한 국가들이 뭐 동일한 기간, 1.5배 미만도 많고. 기계적으로 평균해 보면 1점 몇은 될 것 예, 같은데. 근데 예. 꼭 그 표를 근거로 해서 2배 이상이 돼야 돼. 2배도 아니고. 예. 실제로 2배 이상이 되는 나라는 핀란드가 딱 한 국가고요. 핀란드 복무기간이 6개월입니다. 사실 복무기간이 아하. 상당히 짧기 때문에 사실 그 2배가 가능했던 거고. 2배 이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핀란드가 6개월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년 근무하게 제가 알고 되는 있는 대체복무제가 13개월로 정해지고 13개월, 있지만 예. 대부분 12개월 정도의 대체복무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 자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2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근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1.5배냐 2배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절대 기간이 군 복무 기간이 얼마냐. 예, 우리나라 맞습니다. 경우 현재 18개월이 앞으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현행 육군 사병 같은 경우가 21개월 복무를 하고 있고요. 향후 줄어들면 향후 이제 18개월까지 줄어들고 18개월까지 있는데요. 줄어들 수 있겠죠? 21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전체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거의 대한민국이 5위, 6위 정도로 굉장히 복무 기간이 큽니다. 아하. 근데 이거를 만약에 2배 정도로 하면 예를 들어 42개월이라고 기준을 하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사실 20대가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기간일 수밖에 없는데 42개월 정도의 복무를 한다는 게 과연 사회적으로 이미 현역 복무 기간이 충분히 는 조건에서 그런 예. 것들이 또 다른 차별이나 가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하나 더는 뭐 국제인권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프랑스가 1995년에 2배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99년에 판단을 하면서 1.5배 이상은 또 다른 차별 혹은 또 다른 처벌일 수 있다라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국제인권 기준에 맞춰서 1.5배 정도를 시민사회들 그리고 저희 뭐 민변 네. 소속의 변호사들도 1.5배가 합리적 기준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그럼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이 됐을 경우에는 더하기 9개월 정도 되가 27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네요. 예, 그 정도가 한국 사회에서 병역의 뭐 형평성이나 등가성들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에 대한 안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김영길 대표님. 이 기간 문제도요. 예. 아까도 제가 그 원인과 분석 그걸 자꾸 내놓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왜 군에 안 들어오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대체복 문제를 네, 그럼 풀면 그걸 염두에 뒀을 때 어떻게 볼 그렇습니다. 것인가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간의 문제는 우리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네. 조금 힘든 경우 또 부대 안에서 들어가는 경우 또 아예 영 외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에 따라서 조금 틀리다고 봐요. 꼭 아하. 1.5배를 정한다는 그런 것은 저는 꼭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안에 들어갔을 때 집총을 거부하고 근무한다 그러면 때로는 아주 뭐 비슷하게 거의 평등하게 유사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아예 밖에서 한다 그러면 이 정도는 2배가 유형에 아니라 따라서 기간에 좀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이게 원래 그래도 정책이- 기본적으로는 현재
군 직접적인 복무하는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하는 게 적정한가라는 의견.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1.5배 내지 2배, 1.5 2배, 1.5배 내지 2배 이제 국제 인권 기준에 의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으면 그것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 보충하십시오. 좀 보충할 게 있는데요. 단순하게 복무 기간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자, 현역병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군 생활이 뭐냐? 통제된 자유, 또 명령 지시에 대한 복종, 또 규율 준수 및 단체 생활, 또 나의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러한 것들이 사실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면도 고려된 그 복무 기간을 계산해야지 단순한 수치만으로 현역 복무 기간이 몇이기 때문에 1.5배 이런 식은 좀 곤란하고요. 등가성에 맞는 현역 아니 복무 그랬을 때 생활- 어쨌든 간에 기간은 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영길 대표처럼 유형에 따라 달리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어떠십니까?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최소한 현역 2배 이상은 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할 때 그 유형이 다양할 건데 그것을 다양성을 가지고 좀 네. 할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분야 같긴 합니다만 이용석 활동가는 기간, 복무 기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희는 계속 일관되게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게 1.5배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형별로 다양하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만 같은 경우도 처음 2000년에 대체복무 도입할 때 신체 등급에 따른 사람들 혹은 뭐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은 현역과 동일하게 설계를 했는데 일반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대체복무를 할 경우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길게 설계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행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그쪽으로 몰리지 않기 때문에 점차로 줄여가고 우리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미 뭐 대체복무 다른 유사한 형태 네, 지금 네. 공익근무 같은 거 사실은 그 네, 네, 비전투 그렇습니다. 분야에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들도 보더라면 예를 들어서 합숙 복무를 하는 경우는 좀 더 짧게 설계하고 출퇴근으로 하는 경우는 좀 더 길게 설계하고 그런 식으로 차등을 두는 거는 저는 뭐 충분히 또 가능한데 유형별 다양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네, 있다고 네. 다른 나라에서 네. 하고 있다. 네네. 근데 기준은 1.5배를 넘는 것은 사실상 징벌적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 설계할 때는 어떻게 제도가 잘 합리적으로 운용될지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야지 어떻게 하면 병역 거부자들이 군대 안 가니까 더 힘든 일을 시켜야 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그 역시도 이제 뭐 시기적인 상황도 어느 정도 조금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원적으로는 한때는 뭐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아니고 전부 다 대체로 1.5배 이상은 하는 쪽인데 다만 2배 이상까지는 좀 과하지 않느냐 국적인 기준. 아까 임재성 변호사는 1.5배냐 2배냐의 기준도 있지만 실제로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 상당히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뭐 몇 분 다 근무 형태에 따라서 복무 기간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 다양화된다는 얘기도 한번 이후의 과정에 참고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랬습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서 군에 직접 복무를 하면 당연히 국방부의 통제 안에 들어가지만 이후에 대체 복무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그 임천영 변호사처럼 군 복무를 하면서 비시청 분야에 있다면 당연히 국방부가 이제 통제 기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특수병원이라든가 다른 민간 복무에 갔을 경우에는 그랬을 때 정부의 주무부처라든가 관할 통제 기관은 어느 쪽에 가는 것이 갈 것인가. 이것은 역시 대체 복무 형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하고도 맞물려 있는 문제니까는요. 이용석 활동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국방부 소관이 아닌 다른 부서가 맞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민간 대체복무라고 얘기하는 게 정부 소속이 아니라 완전 사기업 이런 뜻은 아니고 국방부가 아닌 뭐 보건복지부일 수도 있고 행정안전부일 수도 있고 이런 데서 소관하는 게 맞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즘 그 대체 복무 앞에다가 민간이라는 용어를 네네. 항상 붙이고 있습니까? 네네. 민간이란 용어를 붙이는데 그 의미는 순수 민간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게 국방부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따져보더라도 국방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보다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임천영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대체복무에 당연히 민간 대체복무로 붙이는 용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다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순수한 민간은 안 된다. 병역 의무와 관련된 군에도 많이 똑같은 그 요건들이 있습니다. 군에도 보건, 의료 뭐 이런 것도 필요하기 부분은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감독권 문제인데요. 네. 현재 그 법안 3개가 법안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대체복무 요원은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과 유형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보충력이고 또 근무 요건도 뭐 복지시설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무 감독이나 복무 내용 또 대우 등은 사회복무요원에 준해서 관리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 사회복무요원의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국가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지휘 감독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형태는 사회 복무 기간이 좀 다양합니까? 어떻습니까? 다양하죠. 사회 뭐 여러 군데 지금 복지시설 뭐 현재 그 시스템이 직접적인 관리는 그러면 근무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원칙적은 자원 자체는 병무청에서 관할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병무청 관리하고 감독은 복무의 장이 기관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임재성 변호사. 그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사실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선택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보충역 입영 대상자들이 사회복무 같은 경우는 통상 우리가 좀 출퇴근이 가능하고 현역 복무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한다라는 사회적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병역 거부 문제는 전환 복무의 사례를 좀 참조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의경, 해경 그리고 의무소방대가 전환 복무로 3만 명 정도가 현역 입영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미 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역 거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민간 대체 복무제가 이미 우리 사회에서 3만 명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 의무소방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행안부 당연히 소방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행안부 소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단순히 이제 병무청에는 전환 복무 요청을 합니다. 그럼 병무청장은 전환 복무 승인을 해주고 복무가 끝난 이후에 다시 끝났다고 통지가 오면 육군 병장으로 이제 대대할 수 있게 그 정도의 제도적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를 조금 더 타용을 해서 이것을 뭐 의무소방대도 저는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영역으로 그럼 임채동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지금의 사회복무하는 기관에 따라서 거기서 관리하고 자원 자체는 병무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네요, 결국.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환 복무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의무소방대 같은 경우는 행안부 산하에서 이분들을 뽑고 또 이분들에 대한 일정한 감독이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처음에 전환 복무가 시작될 때와 끝날 때 말고는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이분들을 지휘 감독하지 않습니다. 예. 네, 김 대표님. 그 민간 복무만 인정하겠다고 그러는 것은요. 예, 군대 또 안 그러면 군대가 왜 존재하는지 그것을 미고려하지 않는 거죠. 군대라는 것은 전시까지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전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전역하고 나서도 왜 나중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에 시작하고 마치는 분야는 무조건 국방부에서 관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에 아까 임 변호사 이야기했듯이 업무경찰 같은 경우는 최초에 국방부에 들어갔다가 다시 지자체로 넘어갔다가 다시 국방부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전시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까지 연관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순수하게 그냥 군대 안 들어오고 밖에서 근무하겠다는 건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리법 88조도 정당한 사유였이 입대 자체를 거부하는 그것을 분명히 합헌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독일의 사례에서도 이제 이 병력 거부 문제를 절대적 병력 거부하고 완전 병력 거부를 구별해요. 그 절대적 병력 거부는 이건 인정해요. 군대에 들어와서 집총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완전 병력 거부, 즉 군대를 안 들어오는 그 자체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김영길 대표님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잠깐만요. 예. 제 말씀 들으시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학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논리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병력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초에 시작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전환복무하는 것처럼 형태를 해가지고 다른 데 형태로 국방부 관리 없이 이제 집총이 없이 해야 되니까 군대는 일단 무기를 소지해야 되니까 그런 거 없이 들어가서 근무하고 다시 전역할 때는 다시 계급장을 줘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어야 그게 바람직하고 특히 왜 그런가 하면 군에 남아있는 사람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문제를 고려하면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좀 국제 사례가 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그 김 대표님 말씀에서 어떤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랑 그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 기본법 제12조 A항을 보면 대체 복무제는 현역 복무의 기간보다 길 수 없다라고 아예 헌법에 독일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군 복무와 관계없는 것들을 대체 복무제의 내용으로 해야 된다라고 아예 헌법의 명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국가에서 민간 영역에 대체 복무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군과 관련된 즉 무기 살상과 관련된 것에서는 그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방 지역에 근무하더라도 뭐 탄약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군사에 관련된 그런 것처럼 하는 거지. 독일에서는 민간 영역에 대체 복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만 독일에서 민간 영역에 대체 복무가 없습니까? 민간 영역이 있죠. 그런데 이제 최초에 들어가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셔야지 아니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그렇죠. 그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병력 거부와 절대적 병력 거부와 완전 병력 거부 그걸 갖다가 어느 기관에서 통제하느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복무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관리 기간도 좀 달라지니까 지금 민간 대체 복무라는 용어를 당연히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민간 영역을 한정하느냐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임순영 변호사가 처음 지적했던 대체 복무 형태에 대한 견해차가 이후에 통제 기간에 관한 입장에서 차이가 나네요. 그 복무 형태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예. 한국 사회의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병역 거부를 여호와의 증인 신도분들이 하시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7일 안식교도 비슷한 교리로서 병역 거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군대 내 입영을 하셔서 비집총을 하실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도 단순히 집총을 거부하느냐 아니면 병역 자체를 거부하느냐가 차이가 있고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여러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 내의 비집통 영역도 대체복무 하나의 영역으로 근데 뿐만 아니라 아예 군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양심이나 신념들도 우리가 너무 처벌과 배제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민간 영역의 대체복무제도 동시에 고안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종교 얘기 나오고 양심 신념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온 김에 용어 때문에 이런저런 좀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 특히 우리가 양심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그럼 나머지는 비양심이란 거냐 이런 용어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국제적으로 컨센서스라고 쓰니까 그대로 번역해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용어라는 것이 사회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한지 이런 말도 나오긴 하는데 그동안 뭐 그대로 양심적 병역 거부 이들에 써도 뭐 무방하다고 보십니까? 이용석 활동가는? 네, 저희는 사실 뭐 정확하게 이 의미를 표현하는 건 양심적 병역 거부가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일각에서는 종교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데 저처럼 종교가 없는데도 병역 거부를 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맞는데 근데 사실 그러면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해서 저희도 이 용어를 안 쓰고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한때 신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근데 네. 저희 노력과 별개로 언어라는 게 사회적으로 생명력을 가져버리면은 이게 되돌려지지가 않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병역 거부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뭐 이미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통용이 되고 있고, 근데 또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병역 거부의 사유를 아주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의 내리는 건 양심적 병역 거부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헌재다가 스스로 이게 용어가 좀 뭐 오해를 일으키니까 스스로 그 해명을 했어요. 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은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를 가리킬 뿐이다라고 좀 네. 스스로 해명을 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용어는 네, 뭘로 쓰냐고 사실 말이죠. 이 용어는 컨센셔스 오브젝션이라는 1965년 그 미 연방 대법원에서 시거 사건 판결에서 이제 나온 용어예요. 네. 근데 이 용어를 일본에서도 그대로 1960년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썼고 또 이를 한국에서도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썼는데 특이하게 우리나라 양심적이라는 것은 이 말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 평가적인 요소를 간과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많은 오해와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체 용어는 뭘 권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병역 거부자가 여호와 증인 신도 등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 아까 뭐 꼭 종교가 아닌 다른 본인의 그야말로 양심에 따라서 지금 거부한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다 포괄할 수는 없다는 용어를 쓰셨는데 원래대로 쓴다는 아까 양심에 따른 이런 식의 길게 영어를 풀었으면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일본식으로 양심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 용어가 갖는 좀 문제가 있어 보긴 합니다.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결국은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병역 거부 대체 복무를 허용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심사를 해야 될까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런 지금 기준 같은 게 아직은 정비가 안 돼 있죠? 사실 이 제도가 한국 사회에서는 낯설지만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3가지 법안 역시도 그런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아마 참조로 해서 예. 법안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대체복무심의위원회, 뭐 이름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특정한 위원회가 아마 구성될 겁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구인 지금 이게 기준이라든가 그 입증 방법 지금 어떻게 지금 이제 구상을 되게 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보통 독일 같은 경우에 사례를 하나 들고 이제 네. 그것들을 한국 법률들이 어떻게 지금 법안들이 아마 반영하고 있는지 보면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신청들을 받습니다. 서면 심사를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서면 심사에서 이 사람의 양심의 진지성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분을 직접 출석하게 하여서 대면 심사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대로 뭐 양심 비양심을 가리는 것이 너무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은 그렇게 좀 타당하진 않다고 보고요. 아하. 만약에 거기에서 결정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니라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행정소송을 통해서 또 법원의 판단을 또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뭐 정교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나마 조금 이제 심사를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용석 활동가가 얘기했던 비폭력주의자라든가 뭐 평화적인 관점에서 뭐 사람마다 시각이 다양하겠습니다만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법한데 그건 상당히 뭐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임천영 변호사? 네, 좀 걱정되는 분야입니다. 그 양심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병역을 면제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양심 형성 과정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그러니까 오히려 헌재에서는 이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다가 보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많은 소지가 있습니다. 자, 너 어떻게 이런 사상을 형성했는지 그 자료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아예 이게 또 인정이 안 될 것이고 너무 느슨하게 또 해버리면 또 병역 기피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로는 참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만들 것인지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어렵다. 이런 정도만 딱히 지금 임천영 변호사는 어떤 기준과 방법에 대한 아직 뭐 생각을 안 하고 계시네요. 네, 좀 이런 정도다라는 얘기고. 네. 어느 분이 더 먼저 얘기하시죠. 먼저 말씀. 그다음에 정거 아까 양심적 그거하고 같이 묶어서 좀 말씀 예, 좀 얘기하십시오. 드리고 싶어요.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말은 저는 옳지 않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병력 거부가 발생하는 인원의 99.4%가 특정 종교에 관련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5년 통계를 보면 한 15명 정도가 이제 병력 거부를 한 사례이고 극히 미미하고 그래서 99.4%입니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 그런 통계 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종교 신념적 병력 거부가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토피란을 만들어왔는데요. 이제 헌법재판소 11년 8월 30일 날 예. 그때 이 한 내용입니다. 그 양심은 병력 거부권을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함부로 병력 거부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따라서 이게 뒤에 이 내용을 보면 따라서 규약에 따라서 바로 양심적 병력 거부권이 인정되는 거나 양심적 병력 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성력이 발생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어 선택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더불어 가지고 이 양심 용어를 뭐라고 권장하셨죠? 저는 종교 신념적 병력 거부나 그냥 병력 거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타당하고 보입니다. 그냥 병역 거부라고 얘기한다면은 특별한 심사 기준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종교 신념적 병력 거부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원인 발생적인 측면. 또 한 가지 또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까 저 비폭력 문제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이 기준이 달리하는가 보면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어떤 인정하면 개량화가 안 된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고요. 또 무엇이 구별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방에 관해서 국가 정책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양심적 병력 거부냐 그런 문제를 하면서 제가 그래도 가장 우리 보편적으로 법 철학을 담당하시는 칸트의 주관적 양심론을 제가 잠깐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이 양심이라는 거 내가 행한 것이 진실로 옳은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얼마나 옳게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 양심은 비사회적이고 비역사적인 절대 고도로 남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오류에 빠지거나 조종당할 가능성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객관성과 역사를 빼고 존재하는 양심은 이게 이데올로기로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양심을 갖다 붙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어쨌든 뭐 제가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 결정문 내용도 양심에 따른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비교적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는데 양심적 이렇게 써버리다 보니까 또 비양심적 같이 맞물려서 좀 용어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용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까 지금 원래 지금 다시 돌아가자면은 심사 기준 뭐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추가로 조금 무척 국민들이 어려울 봤을 거라고, 때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인정할 만하다라는 기준을 좀 설립 가능하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사실 양심을 판별하는 건 무척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983년에 프랑스 의회에서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양심이 얼마나 진실성 있는지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는 군 복무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대체복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조건 측면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되 기간으로 행위에 따른 증명을 하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양심을 드러내게 하고 심사하는 것의 어려움을 이 국방부 장관도 인정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제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기간을 더 길게 함으로써 양심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를 차단하자는 그런 취지고 그런 쪽으로 좀 심사 기준도 마련되면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을 만한 게
사실은 어렵긴 그러니까 한데 그게 사실상은 그 양심을 다른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을 더 어려운 감수하는 길을 것이죠. 네, 어려운 불이익을 길을 감수하는, 네. 감수하면서 네네. 선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네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 양심을 그러면 그거는 종교적인 이유나 다음에 폭력에 관한 포함되는 평화적인 거. 관점이나 뭐 네네, 다 같은 기준이 되는 거지 되는 거죠. 네네. 어허. 그리고 김영수 씨라고 지금 예비군 거부를 하고 있는 훈련 거부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예. 여해 증인이 아니고 이분 재판을 제가 참관을 갔는데 판사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해 증인들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 이걸 해왔기 때문에 병역 기피나 혹은 병역 비리가 아니라 병역 거부라고 인정하겠는데 내가 당신이 병역 거부자인지 어떻게 아냐. 증명을 해봐라. 하지만 양심을 뭐 꺼내서 보여줄 수는 없고 당신이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서 이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다른 행동들을 어떤 걸 했는지 예. 증명을 해봐라 해서 그분이 뭐 여러 평화 반전 집회에 참석했던 것 혹은 읽었던 책에 대한 뭐 서평을 썼던 것 이런 것들을 모아서 냈습니다. 뭐 꼭 이렇게 돼야 된다가 아니라 예. 이런 방식으로 그런 충분히 방식도 있다. 예, 심사가 가능할 그러나 것으로 가장 봅니다. 결정적인 것은 지금 이제 이용석 활동가는 대체 복무를 때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신데 가장 큰 기준은 훨씬 더 힘든 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네네. 대체 복무를 받아들일 정도라면은 자기 양심으로 인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정도면은 그 다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종교에 따른 아니면은 비폭력주의에 따른 판단도 가능하겠지만 대체 복무의 강도가 그걸 좀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대체복무제 도입하는 것 중에서 제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떠한 사람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것을 판단하는 문제죠. 예. 그 이후에 복무기간이 정해서 정말 제가 듣기로도 여호와 증인들은 교도소 가서도 아주 복무를 잘한다고 합니다. 뭐 사고도 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양심적인 주관적인 사유를 가지고 병역 면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표현에 하나만 계속 이제 그 예. 임춘희 변호사님 병역 면제다라고 얘기하시는 면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등가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병역 기피자가 아니라 병역 거부자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불렀던 이유도 이분들은 군대를 안 가는 면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용석 활동가의 얘기 저도 이제 아주 크게 공감하는 이유가 다양한 국가에서 대체복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했었죠. 독일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아주 모욕적인 질문들, 뭐 너의 누이가 강간을 당하는데 너의 손에 칼이 들려 있다도 넌 가만히 있겠느냐? 너희 집에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 비행기를 맞출 수 있을 때도 넌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서 그 병역 거부자를 판단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양심을 침해하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결격 사유, 예를 들어 폭력 전과가 있거나 총기 휴대 허가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배제를 하고 또 종교적인 예를 들어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몇 년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 뭐 신도였거나 아니면 신념의 이유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활동 경력 이런 것들에 대한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요. 근데 서면 심사만 가지고 충분하게 심사가 이루어지지 없다라는 판단들이 들어서 예. 거의 이제 뭐 20세기 후반 되는 80년대, 90년대에서는 현역 복무보다 긴 기간을 감수한다면 그런 감수의 신념을 우리가 양심이라고 등치시킬 수 있겠다라는 판단들이 네. 많은 제도적 속에서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 지금 얘기가 나왔던 두 가지 문제 앞으로 상당히 주화시켜야 될 중요한 과제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양심에 따른 또는 다른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인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되게 절차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완벽하게 과연 가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주관적으로 내 양심에 따라서 나는 군 복무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본다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대신 이제 그거를 대체 복무의 강도가 훨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좀 보완해서 한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그거를 완벽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현재 이 상황 정확하게 대체복무 형태가 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후에 대체복무제가 도입이 됐을 때 우리의 직접적인 군 병력 전투력에 어떤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길 대표님? 그 해외에 이제 먼저 시행한 예. 독일이나 대만 같은 사례를 볼 수가 있죠. 대만이나 독일의 사례를 보면 일단 전투력은 굉장히 먼저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대체복무제는 결국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는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모병제가 좀 거론이 되고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모병제로 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예산이죠. 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갔을 때에 그 들어가는 인력 비용, 순수하게 이제 근무 비용 한 3배 이상 들어가더군요. 예. 예를 들어 40만 원이라 그러면 이제 모병제로든 120만 원인데 이제 그만큼 병력 자원의 관리가 힘들 정도로 어떻습니까? 지금 감소가 예상이 됩니까? 만약에 모병제로 가지 않고 현재 징병제로 간다면? 그거는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먼저 독일의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 이제 대체복무제를 했을 때는 많지 않았습니다. 500천 여기 투표를 제가 좀 보실까요? 예. 독일의 사례를 보면 1961년도 574명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7만 뭐 13만 5천 예. 명까지 이렇게까지 대복무제를 계속 지원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의 심리가요. 군대 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 내 심리, 내 자유를 뺏긴다는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아주 그 시범 입대자 6개월 만에 30%가 포기하고 20년 만에 2,800%가 증가할 정도로 예. 이 대체복무제를 아주 쏠리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대는 인기 없는 직종이고 자한 입대자가 절대 감소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군의 전투력이 아주 다운되면서 결국은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이제 모병제로 갔던 사례가 독일의 사례고요. 이제 더더욱 더 가까운 것은 이제 대만의 사례인데요. 이제 대만의 사례가 그러면 중국하고 결국은 방법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다른 나라의 사례 전투력 감소가 예상이 되니까 우리나라 고려했을 때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 전투력 다운되는 것은 뭐 기본적인 아주 필수적인 사항이었죠. 예. 대체 복무에 따른 군 병력 자원 전투력 감소에 대한 우려를 지금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역시 또 김영일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토를 다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고요. 독일의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건 사람들이 대체복무제를 많이 가니까 이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네, 인력을 늘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시행을 해보니까 사회에 필요한 영역에서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국회의회가 그 숫자를 조정을 한 것이지. 아하.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 저희 지금 의무소방관이 1년에 600명 정도 뽑힙니다. 사람들이 의무소방관에 막 지원한다고 의무소방을 갑자기 10,000명, 20,000명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실은 근데 사회적으로 의무소방관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면 지금 600명을 1,000명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대체복무제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복무할 수 있는 기간이 복무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년에 복무할 수 있는 양이 정해질 겁니다. 즉 대체복무제의 캡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다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기에 밀려서 현역 자원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건 사실 제도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후에 만약 그 방식이라면 수요 공급을 같이 맞춰야 된다고 보면은 일단 거기 양에 맞게끔 경쟁적으로 선발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그럴 수밖에 원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복무할 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아니고요. 정부가 관리가 가능하다, 인적 자원 관리가 예, 맞습니다. 가능하다라고 예. 보시고 그 어느 복무 여건도 사람들이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그걸 많이 뽑지 않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견해 짧게만 듣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자꾸 토를 딴다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먼저 팩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대만이나 독일이 왜 대체복무제를 시행했는지 아십니까? 왜 대체복무제를 시행했냐면 독일 기본법 4조 3항의 아예 명문으로 그게 제가 병역거부권이 병문이 인정돼 있습니다. 아니고요. 그래서 50년대에 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대체복무제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게-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헌법의 명문에 대체복무권이 인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대체복무자 되게 된 건요. 병력이 많아가지고 인진자원이 된 거예요.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갑자기 독일이 또 앞에 놓고 대체복무 대만도 언제 그렇고 시행했습니까? 잠깐만요. 언제 시행했습니까? 잠깐만요. 자, 대만도 말고 병력이 이제 50만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서 50만 명이 있다가 병력을 현대화시키면서 25만 명이 줄어진 거예요. 그럼 이 25만 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병력이 남으니까 대체복무제를 자원이 시행했던 남아서 거예요. 관리 차원에서 한마디만 만들어야 독일이 된다. 그래서- 언제 대체복무제를 시행했습니까? 독일이 대체복무제를 시행한 것은 1961년도 시작했죠. 예, 그거는 동서독 통일 전인데요. 그때는 독일이 퇴출된 것은요, 전범 국가의 낙인 문제, 그 다음에 그 헌법에 규정된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시행을 했던 거고요. 예. 어쨌든 병력이 남으니까 그게 대체복무제에 알겠습니다. 들어갔던 처음에 거죠. 견해했다는 근데 사실 관련 부분은 좀 다른 나라 사례들은 앞으로 이후에 이 자리 말고 다른 토론의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서로 국제적인 사례에 대한 이해는 조금 서로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종적으로 이후에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점에 좀 유념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담아서 네 분의 마무리 발언을 한 4, 50초씩 듣고 오늘 정리할까 합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영길 대표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여기까지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요, 국방부에서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을 그냥 밖으로 내보내면서 그 국방부의 관리를 업무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또 모든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다른데 외부에서 복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왜 관리 안 하니까요. 그러나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국방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통합시킬 것인가, 안정을 시킬 것인가 그 문제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그 제시하면서는 결론을 하면서 맞을까 합니다. 4가지 형태를 저는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대체복무 형태. 제가 나름대로 많은 우리 바른군인권연구소에 들어온 의견과 예. 또 실제 하면서 4가지 형태를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DMZ 내의 민통선 지역 평화 활동, 약자 보호 및 보호 활동, 대민 지원 활동, 유해 발굴 지원 활동 등 이런 아주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예. 문제가 이런 것을 좀 그 검토해가지고 4가지 유형으로 마지막 예, 제안을 해주셨군요. 예. 네,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용석 활동가. 네, 사실 대체복무제를 잘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형평성이거든요. 제도를 잘 설계, 뭐 기간 문제, 합숙할지 말지 내용 이런 게 다 사실은 군 복무와 형평성을 맞추는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들의 감정도 그렇고요. 저도 형평성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형평성 맞추는 게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복무를 무조건 더 힘들게, 무조건 더 나쁘게 만들 게 군 아니라 복무 환경도 개선 같이 네, 하자. 당연히 지금 젊은이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얼마 전 있었던 공관병 갑질 사건 혹은 뭐 참으면 윤일병 되고 안 참으면 임병장 된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군 사병 인권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대체복무제 악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도 개선하면서 군 인권 개선도 국회에서 함께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임천영 변호사. 네, 입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요. 더욱이 강조한 것처럼 형평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역법 개정을 하면서 군인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또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시비가 되지 않아야 되고 또 병역 기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현역 군인들과 군 복무를 마친 분들에게 사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보상 방안도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임재성 변호사. 예, 임초정 변호사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형평성 부분이나 기피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아선다. 제도적으로 얼마나 합리적이고 잘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공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양심의 자유, 그 재헌헌법부터 존재해왔던 헌법 19조 양심의 자유가 비로소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처벌이 아니라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기본권의 실현인 양심적 병역 거부 권리, 그리고 권리의 실현인 대체복무제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처벌이 아닌 공존의 방식으로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양심의 자유겠습니다만 또 하나 우리가 국가 기관 속에 여러 가지 자유와 같이 조화롭게 이제 그게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대체복무의 인정 여부 자체가 그동안에 중요한 논란이었습니다만 헌재가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오랜 그동안의 논쟁과 갈등은 이번에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여전히 지금 토론 과정에서 보셨지만은 정리하는데 뭔가 좀 합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험로가 남아있긴 합니다. 정해진 시한 안에서 대체복무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여론 수렴과 조속한 입법 절차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한 여야의 적극적인 노력 또 국회 역할 모두 주문하면서 토론당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